셋.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우사족의 민담인 소금 아가씨와 후추 아가씨 그리고 소스 아가씨에 관해서 읽어봤어요. 어떠셨어요?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재밌었어요. 네. 근데 지난 시간이라고 하기에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럼 지은 씨가 혹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소금 아가씨와 후추 아가씨 그리고 소스 아가씨라는 민담이었는데요. 소금, 후추, 소스 그리고 다른 여러 아가씨들이 다스칸 다리니라는 소년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가는 길에 소년의 엄마인 노파를 마주치게 되는데 노파가 등 좀 밀어줘 라고 부탁을 하니까 소스 아가씨만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노파는 소스 아가씨한테 소년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아가씨들이 소년을 만나러 가보니까 소년이 아가씨들한테 내 이름을 말해봐라. 내 이름이 뭔지 아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유일하게 이름을 대답할 수 있었던 사람이 착한 소스 아가씨였습니다. 그래서 소년과 결국 소스 아가씨가 같이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다들 아프리카 민담은 처음 읽어보셨잖아요. 혹시 소감이 어떠셨나요? 말씀하신 대로 저 아프리카 민담 처음 읽어봤는데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유머러스한 부분이 진짜 많았어서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읽기 전에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두려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소년 이름도 괜찮았나요? 그건 좀 어려웠습니다. 그쵸. 짧은 이야기였지만 저도 하우사족의 민담이랑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를 비교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좀 어려웠던 거는 이 나라의 정서를 잘 모르니까 이걸 읽을 때 내가 어떤 감정 톤으로 읽어야 하는지 지금 등장인물이 어떤 기분일지 이런 거를 생각하기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굉장히 배우다운 자세네요. 그럼요. 맞아요. 저는 일단 소금, 후추, 뭐 향신료, 양파잎 같은 존재들이 인물로 나온다는 점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아요. 또 저도 처음에는 문화적 배경을 전혀 모르고 읽었어서 이야기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각각의 인물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공부를 하고 다시 읽어보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섬세하고 흥미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민담을 파헤쳐 보기 전에 우리 하우사 민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요. 하우사 민족은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민족 중 하나로 나이지리아 북부와 니제르 남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는 건조하거나 반건조한 사일지대로 물이 귀하고 기온차가 크죠. 그래서 이들은 주로 기장, 옥수수, 수수 같은 가뭄에 강한 곡물을 먹고 살아요. 그러면 하우사 민족도 우리나라처럼 찐옥수수 이런 걸 많이 먹겠네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아니랍니다. 어, 물이 귀하고 여기가 곡물이 많아서 곡물을 삶거나 찌기보다는 이렇게 곡물을 갈아서 물에 풀고 응고시키는 방식이 발달되었다고 해요. 이거를 죽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떡과 죽 사이의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쫀득쫀득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손으로 떼서 수프 같은 것에 찍어 먹는 식문화가 있습니다. 그 약간 반죽 떼서 찍어 먹는 그런 모습을 약간 유튜브에서 몇 번 본 것 같아요. 쇼츠에서 보셨나요? 네, 맞아요. 이 죽을 수프에 찍어 먹는다고 하셨는데 수프 중심의 식단이 또 하우사족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조로운 재료들에서 오는 식욕 감소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향신료나 오일을 이용해 수프의 맛을 좀 강하게 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강한 맛의 곡물 요리는 하우사 민족이 살고 있는 환경과 같이 고온이고 건조한 기후에서 수분 보충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수단일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수프는 큰 솥에서 함께 나누어 먹는 문화로 이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수프를 언제 만들고 누구와 먹느냐는 관계성과 사회적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찌개 같은 거 같이 이렇게 냄비에 숟가락 먹잖아요. 맞아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수프에는 향신료나 다양한 소스가 꼭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야지라는 향신료 믹스가 있는데 각 가정마다 비밀 레시피가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해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이게 정력 강화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또 여자가 특정 야지 조합을 만들어서 상대한테 먹이면 약간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는 약간 오. 사랑의 묘약처럼 쓰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사랑의 묘약이요? 저도 조만간 아프리카에 가서 야지 만드는 법을 배우러 가야겠습니다. 저도 가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저도 빠지지 않고 동행하도록 하죠. 네. 그리고 또 발효된 로커스트 빈으로 만든 다다와라는 향신료도 있는데 이게 강한 냄새가 나는 대신 풍미가 깊고 건강에 좋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결혼 전날 먹이는 음식에 넣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다양한 향신료와 소스를 통해서 만든 수프는 조합에 따라서 저마다 색이나 농도가 다르잖아요. 이런 수프의 색이나 질감에 따라서 기륭을 점치기도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바오밥 나무 다들 아시죠? 맞아요. 그 바오밥 나무의 잎으로 수프를 만든 미안 쿠카라는 음식이 있는데 얘는 엄청 끈적끈적하대요. 그래서 이게 가족의 화합이나 부의 흐름이 이제 끊기지 않고 내려온다 그런 걸 의미한다고 해요. 가족의 화합이나 부의 흐름을 끊기지 않게 하는 의미가 있으면 보통 명절이나 결혼식 그리고 손님 접대 같은 자리에서 많이 쓰이겠네요. 만약 제가 하우사 민족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미얀코코를 대접받으면 정말 감동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집으로 조만간 오세요. 아, 정말요? 제가 만드는 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인님 유알못 아니셨어요? 이거는 조용히 해주세요. 그리고 하우사 민족은 이야기 전통도 풍부하잖아요. 전통 이야기꾼을 마가니 그리고 고시라고 하는데 이 마가니는 도덕 교육자 그리고 고시는 오락 중심의 이야기꾼으로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해요. 그래서 민담이 단순한 오락인 게 아니라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저희는 오늘 하우사 민족 이야기에 재미도 전하고 교훈도 전할 거니까 마가니와 고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각자 맡았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먼저 우리 소금 아가씨. 소금 아가씨는 누가 녹음하셨죠? 그린 씨가 하잖아요. 맞네요. 이야기 속에서 소금 아가씨의 이름은 다우다와인데요. 사실 다우다와는 소금과는 다른 조미료라고 해요. 하우사 민족을 포함한 서아프리카 식문화의 전통 조미료인데 발효된 로커스트 빈으로 만들어진 식물성 조미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증발해서 만든 소금이라는 또 굉장히 다른 맛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금이 굉장히 짠맛이라면 다우다와는 그 감칠맛과 고소한 맛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작품에서는 소금 아가씨라고 했을까요? 다우다와 아가씨가 아닌. 생각해 보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작중에서 이 소금 아가씨가 자신을 맛있는 수프를 만드는 역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우다와랑 소금을 한번 비교해서 찾아봤습니다. 다우다와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스프나 스튜, 찜 요리 관계없이 거의 모든 전통 음식에 쓰이는 식재료라고 해요. 마치 오늘날 소금이 모든 요리에 쓰이는 것과 같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다우다와랑 소금은 소량만으로도 음식의 간을 맞출 수 있고 그 맛의 균형을 조율할 수가 있다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쓰임새로 인해서 소금 아가씨가 다우다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게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 소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하게 흔한 소금이 과거에는 굉장히 귀한 존재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고대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무역에서 소금은 금과 1대1로 교환될 정도로 아주 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소금을 가지고 가나 제국, 말리 제국 등은 소금 교역로를 통해 부를 축적했다고 하죠. 유럽에서는 로마 시대부터 소금이 군인 급료로도 사용됐다고 하네요. 그 말은 곧 소금이 돈이었다는 건가요? 그쵸. 소금이 이제 하우사 민족에서는 북쪽에서 소금을 주로 유통을 하고 남쪽에서는 금을 맡아서 유통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이제 우리 소금 아가씨를 했으니 후추 아가씨가 있었죠? 네, 맞아요. 후추 아가씨도 소금처럼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검은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되게 비쌌어요. 당시 유럽에서는 후추가 부유층의 전유물이었고 후추를 얻기 위해서 항로를 탐험을 시작하면서 대항해 시대의 핵심 원인이 됐다라고도 하죠. 주로 인도나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생산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후추가 생각보다 가치가 엄청 높았겠는데요? 그럼요.
아프리카에서 무역을 위한 귀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후추 아가씨도 되게 자만심이 넘치고 코가 높아진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대사를 읽을 때도 후추 아가씨가 조금 예의도 없고 성의가 없다라고 느껴졌거든요. 아, 약간 무례하다. 네, 그쵸, 그쵸. 아,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후추가 씨는 2번밖에 대사가 나오지 않았네요. 네, 맞아요. 나는 후추예요 라고 하고 소년이 이름을 물어보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면서 팽 가버리는 느낌인데 뭔가 후추의 향이 되게 매콤하고 톡 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게 말하면 후추 아가씨가 시크한 성격이 아닐까 예측을 해봅니다.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후추랑 비슷한 게 이제 향신료 아가씨죠? 네, 향신료 아가씨도 후추나 소금 아가씨랑 맥락이 거의 비슷한데 하우사족의 음식 문화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향신료거든요. 이게 필수품이기 때문에 향신료 아가씨도 자신의 그 효용성을 잘 알고 어깨가 이렇게 한껏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이 보여요.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향신료가 막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잖아요. 근데 하우사족은 되게 많이 발달했나 봐요. 네, 맞아요. 왜냐면 기후가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변질되거나 상하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향신료는 고체 가루 형태라서 그 자체가 잘 안 상하기도 하고 또 음식에 첨가를 했을 때 그 음식이 변질되는 거를 좀 막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찾아보니까 향신료는 소화 촉진 기능이 있어서 무더위로 식욕이 떨어지는 현상을 막아주고 항염작용을 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요즘 같은 시기에 굉장히 아, 필요한 게 너무 아닌가. 필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전통의학에서는 약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 제가 알기로는 또 향신료가 비린내나 잡내를 잡는데도 굉장히 탁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역인데 무역을 할 때도 우리나라의 간장, 고추장 이런 액체류들은 무겁고 운반하기가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향신료처럼 가루 형태인 거는 보관도 용이하고 이렇게 운반을 할 때도 되게 편리해서 무역이 중요했던 이 시기에는 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아, 하긴 무역이 중요했던 시기에는 고체가 좀 더 운반하기는 편리하죠. 편했을 테니까요. 드디어 우리 주인공인 소스 아가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다들 이 인물이 가장 궁금하셨죠? 네. 아, 당연하죠. 그쵸, 아무래도. 다들 기억나시나요? 소스 아가씨가 되게 작품 안에서 소극적이고 좀 조심스러운 성격이랑 태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막 다른 아가씨들이 소년의 집에 들어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같이 냄새나는 사람이 들어가도 되냐고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슬펐어요. 후추 아가씨도 냄새 나고 많은데 그러니까. 네, 그리고 다른 아가씨들은 자신감이 이렇게 막 넘치잖아요. 맞아요. 근데 소스 아가씨는 되게 겸손하고 확실히 다른 아가씨들이랑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소스라는 것은 향신료에 비해 당시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소스를 보면 굉장히 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분 함량이 높은 소스는 앞서 말했던 소금, 후추처럼 보관하거나 옮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스는 액체에 가까우니까 안에 미생물도 쉽게 번식할 수 있었겠죠. 신선도에 따라서 맛이 변할 수 있다는 건 식재료 차원에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을 겁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음식의 맛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금과 후추는 굉장히 소량으로도 그 맛을 톡톡히 드러내잖아요. 그에 반해서 소스는 뭔가 맛을 내려면 양이 정말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보관이 까다로운데 양도 많이 필요하다니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있었을 것 같네요. 아, 그런데 그게 또 굉장히 주목해야 할 포인트인데 잘 찝어주셨습니다. 아프리카처럼 이렇게 기후가 덥고 냉장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곳에서는 소스 같은 건 당연히 불리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소스 아가씨가 막 내가 괜찮을까 하고 주눅 들어 있던 것도 뭔가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와, 근데 그렇게 약간 불리한 환경이었는데도 소스 아가씨가 되게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착하고 이게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소스 아가씨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죠. 소스 아가씨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태도로 인정받은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아가씨들 말고 또 다른 두 인물이 있었죠. 노파랑 소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연 씨가 노파 성우를 맡으셨는데 네. 혹시 그 노파의 목소리를 연기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나요?
아, 노파 목소리를 연기한 게 처음이라 네. 되게 까다로웠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노파라는 역할이 익숙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뭔가 전래동화를 읽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전래동화에서도 그런 역할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산신령, 스님, 할머니 같은 존재들이요. 맞아요. 그런 하우사 민담에서도 전형적인 시험자이자 음. 조력자의 역할로 노파가 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누가 진짜 겸손하고 배려심이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조력자 역할도 하고 있어요. 소스 아가씨한테만 몰래 소년의 이름을 아. 알려주잖아요. 그죠? 저는 그 노파 대사 중에 이게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음. 알라신의 가오가 4개 있을 거란다. 네. 뭔지 알아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약간 무례한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친절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복을 주는 구조가 뭔가 전형적인 제가 알던 민담 공식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문화 차이인데, 하우사족은 이슬람 문화권이다 보니까 여기서 알라 신이 등장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산신령, 옥황상제, 아, 뭐 맞아요. 선녀, 스님 이런 존재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알라신의 이름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언급이 됐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노파가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라 결혼의 중재자이자 신의 대리인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소년이 누구랑 결혼할지 결정하는 권한도 노파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알아보셨나요? 실제로 하우사 문화에서도 결혼은 가족, 특히 어머니의 영향이 진짜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 민담도 결국에 노파가 점지한 인물이 소년의 배우자로 선택받는 구조로 흘러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 민담의 핵심 인물이죠. 우리 이제 소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혹시 소년 이름 기억하시는 사람? 아, 그럼요. 다스칸다리. 맞아요, 다스칸다리. 오, 되게 어려운 이름인 것 같아요. 이거를 한 번 듣고 외운 소스 아가씨는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머리도 되게 맞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저였으면은 그 앞에 가서 네. 절었을 것 같아요. 딴 이름 얘기하고. 이름인데 그 이름이 좀 뭔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았던 소년인데요. 하지만 이름만 예사로웠던 것이 아니죠. 이야기 속에서 여러 아가씨들이 소년을 보려고 먼 길을 떠나왔다는 것부터가 이 외모도 심상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잘생기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렇겠죠. 맞아요. 근데 미모만이 아니죠. 그 소스 아가씨를 위해서 마지막에 양탄자와 금빛 슬리퍼를 준비했다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나머지 아가씨들이 다 여종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 소년이 꽤 부유한 집안 사람이라는 것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 엔딩에서 조금 인상 깊었던 게 하우사족의 결혼 풍습을 은근히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우사 문화에서는 보통 가족이 주선하는 중매 결혼이 일반적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런 건 이슬람 문화의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년의 능동적인 선택이 아니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파가 소년의 부인을 소스 아가씨로 점지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자, 그러면 다음 토크로 넘어가 볼 건데요. 만약에 이 민담을 우리나라에서 각색을 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먼저 제목부터 바뀐다면? 고추장 아가씨, 간장 아가씨,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소스 아가씨를 어떻게 바꿀까요? 뭐 후추? 근데 후추는 어. 뭔가 우리나라 전통 식재료가 아닌 느낌이라서. 그럼 된장 어때요? 된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뭔가 꾸리꾸리하고 맞아요. 소스 아가씨랑 이미지가 겹치는 맞아요. 느낌. 굉장히 냄새나고 착할 것 같고. 맞아요. 그럼 제가 아이디어 하나 더 던져도 되나요? 어떤 거요? 청국장 아가씨 어떠세요? 청국장은 좀 청국장? 과하지 않나. 과해요? 알겠습니다. 청국장 너무 과할 것 같아요. 네네. 청국장도 너무 좋긴 한데 조금 더 친숙한 네. 된장 아가씨로.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 민담으로 각색이 된다면 고추장 아가씨, 간장 아가씨, 그리고 된장 아가씨가 되는 걸로. 그리고 또 어떤 게 바뀔까요?
남자 주인공인 소년도 한국에서는 뭔가 사또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사또. 네. 맞아요. 네, 그 잘생긴 사또랑 혼인하고 싶어하는 마을 여성들의 이야기가 제가 읽었던 전래동화에 종종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전래동화에서 사또가 약간 알파메일 이미지로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부할 수 없는 남자잖아요. 맞아요. 그런 감성하고 좀 통하지 않나. 이렇게 한국 버전 민담으로 각색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이제 결을 바꿔서 다른 주제의 이야기도 조금 해볼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년 아가씨는 정말 소스 아가씨를 사랑했을까? 소년 아가씨요? 죄송해요. 소년은 정말로 소스 아가씨를 사랑했을까? 소년이 소스 아가씨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근데 그리고 소년에게 있어서 소스 아가씨는 진짜 이상형일까? 재밌네요. 세인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민담 내에서는 소스 아가씨만 소년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선택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름을 안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나왔던 것처럼 소년의 이 미모나 재력만 보고 결혼하려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년은 적어도 자기에 대한 기본적인 거라도 알고 있는 여자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약간 너 내 이름은 알고 있냐? 이런 건가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소년은 아가씨들 이름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가씨들은 정작 그의 이름을 몰라요. 그러면 음. 소년 입장에서는 좀 섭섭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막상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은 또 없고 제가 소년이었어도 누가 내 이름을 알아주면 진짜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소녀는 모든 아가씨들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소름이기도 해요. 아, 그리고 또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유연애가 아니라 중매 결혼이 일반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든 생각은 소년이 처음부터 선택권은 없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노파가 이미 다 정해놓고 소스 아가씨한테만 이름을 미리 알려주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소년이랑 노파가 일종의 암호처럼 정해놓고 확인만 한 게 아닐까. 굉장히 또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결국에는 소년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던 것이고 노파가 정해준 여성을 찾았을 뿐이다. 그럼 소스 아가씨는 소년의 이상형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겠네요. 아니 근데 소년이 아가씨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 똑같잖아요. 그죠. 이름 물어보고 모르면 아 나가세요 나가세요 이렇게 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의 이상형을 알기가 좀 어렵네요. 맞아요. 이게 텍스트밖에 없으니까 네. 뭐 소년의 표정도 모르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소년이 약간 테토남 같거든요. 아, 왜냐면 여자라고 뭔가 살살 대해주는 맞아요. 것도 없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다 동일하게 대하기도 하고 매사 딱딱하게 하는 걸 보니까 T 같기도 한데 그래서 소년은 반대로 애견녀한테 끌리지 않을까. 알겠요. 반대 성향의 사람에게 끌린다. 그렇죠. 그럼 아가씨들 중에서 애견녀는 누구라 생각하세요? 소스 아가씨는 확실히 애견인 것 같고 향신료랑 후추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후추가 처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나왔다고 작중에서 나오는데 아마 좀 긴장하고 망설여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향신료는 수프를 향기롭게 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네. 좀 여성적이지 않을까? 저도 후추랑 향신료는 확실히 애견이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년이라면 소스 아가씨, 후추 아가씨 그리고 뭐 양파잎도 양파의 있었고. 아가씨, 그리고 향신료 아가씨 네. 이런 아가씨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을 것 같나요? 쉽지 않은데요. 먼저 얘기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먼저 아, 할까요? 먼저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향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 미안하지만 그 소스 아가씨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매점. 네, 속이 좀 예민하거든요. 음. 그래서 좀 향긋한 향기? 그 향신료 아가씨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그래도 소스 아가씨를 네. 어머니가 인성을 어쨌든 검증을 해줬잖아요. 다른 아가씨들은 성격이 어떤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래도 소스 아가씨를 선택하지 않을까. 엄마가 골라준 여자. 그렇게 치부하기보다는 마마보이 아닌가요? 뭔가 하나 더 검증이 됐으니까. 그리씨는요? 저는 아무도 안 고를래요. 아직은. 독신. 아니. 근데 마을에 이 아가씨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아무래도 내
부인 될 사람인데. 아, 소년이 너무 급했다.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럼 응. 저도 그냥 안 고르고 취소하겠습니다. 저도 안 하겠습니다. 같이 삽시다, 우리.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하우사 민족의 소금 아가씨, 후추 아가씨, 그리고 소스 아가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이 민담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나타내면 뭘까요? 우선 이 민담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보더라도 경멸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문장이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소스 아가씨가 네. 좀 냄새나고 못생겼다라는 언급은 있는데 다른 아가씨들에 비해서 재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히려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는 메시지가 더 어울리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 사람은 뭐 외모가 아니라 성격이 더 중요시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이 문장 저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어렵다고 해주셔서 되게 반갑고 막 그러네요. 저도 이 문장이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 문장을 일종의 비유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을 경멸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굳이 경제적으로만 가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무심코 약간 지나가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내가 무시한 사람이 훗날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로 저한테는 들립니다. 잘 보여라. 언제 부자가 될지 모르니까. 아,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무시하지 말아라 정도만 아름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우사족의 민담, 소금 아가씨, 후추 아가씨, 그리고 소스 아가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와는 정말 멀고도 먼 나라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서 전하는 메시지나 그런 감정 같은 건 또 엄청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민담의 어떤 대목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소년이라면 어떤 아가씨를 고르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답글 달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경희대학교 아프리카 연구소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민담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